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방송인 서장훈과 영화배우 하정우가 거액의 건물을 매입하며 갓 물주 등극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지 않고도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받으며 짭짤한 수익률에 돈 걱정 없이 풍요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죠. 그래서 노후 대비 또는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여 상가를 분양 또는 매입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가시장은 예전 같지 않아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내외적 경기 불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가 공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었을 만큼 위세를 자랑하던 상가시장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구나 되고 싶은 상가 건물주의 로망,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하고 잔혹한 현실을 지금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개인 소득이 높아지면서 쇼핑, 외식, 오락을 한 공간에서 즐기도록 하는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서 상가의 호황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서울 동대문을 필두로 전국에 종합 쇼핑몰을 표방한 분양형 상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쇼핑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이 대거 개점되니 바야흐로 쇼핑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 1기 신도시를 필두로 하여 새로 생겨나는 신도시들마다 상업지역을 집중 배치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니 중소규모 프라자 상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투자 상품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죠. 상권은 인구 유동이 많아야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파트 배후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수록 인근 지가도 같이 상승하면서 결국 상가의 가치와 가격도 동반하여 펌핑되어 왔죠. 그런 와중에 예전에는 상가에 입점해서 장사했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대체되고 있는 업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가 내에 입점하는 업종은 한계가 있고 한 상권 내에서 심지어는 한 상가 내에서 비슷한 업종들이 경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익은 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전 집값 폭등 재앙 영상에서 말했듯 높아진 집값으로 비소비 지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해외 정세로 인한 경제 성장률 저하로 소비는 더더욱 위축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수익의 많은 비율을 가져가는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자기들의 할인 혜택을 자영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카드사들, 그리고 중개수수료와 광고료까지 가져가는 각종 배달앱들이 생겨나면서 자영업자들의 지출이 늘어나게 됐죠. 높아지는 상가의 가격 역시 높은 임대료로 돌아오면서 수익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자영업자들의 경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들 역시 공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듯 기존 도심에 있는 상가들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따라 올라갔고 결국 서울의 중심 상권인 강남, 명동, 이태원이나 주요 대학 상권인 홍대, 이대, 연대 등의 상권도 죽어가고 있죠. 분양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 시행사에서 매입하는 토지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것을 명분으로 분양가를 뻥튀기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시세가 올라갈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로 브리핑을 하여 마치 아파트처럼 상가도 월세 수익 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배후 수요가 적어 수익률이 나오기 힘든 백옷, 미사, 다산, 운정, 은계, 김포 한강 신도시 등 신도시 상가들의 경우 시세 차익에 대한 눈속임으로 배후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상권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아치웠죠. 신도시 상권의 특징은 초창기에 수요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의 점포나 프랜차이즈들이 입점 경쟁을 하면서 이를 보고 투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식업은 1, 2층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아 나머지 상층부는 학원이나 병원 및 기타 업종으로 맞춰야 하죠. 이로 인해 분양이나 임대 또한 저층 위주로 맞춰지니 상층부는 공실이 이어지게 되고 같은 건물에서 좋은 층, 좋은 위치가 나누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연이어 공급되는 상가들의 분양가는 더욱 높게 책정되는데요. 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분양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상가 부지를 매입할 때
경매처럼 입찰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호재가 있거나 입지가 좋은 곳은 경쟁이 높아지면서 낙찰가는 치솟게 되고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곡의 경우 오피스와 상가가 같이 들어가는 업무 용지를 분양했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맡았던 SH공사에서 한 번의 필지를 다 팔지 않고 나눠서 조금씩 내놓는 방식으로 필지 가격으로 장사를 했는데요. 나중에 분양되는 필지일수록 매입가가 상승하며 초반에 분양했던 상가와 마지막에 분양한 상가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초창기 1층 상가 전용 10에서 11평짜리 한 칸이 10억 정도였다면 1, 2년 후 늦게 분양한 필지의 경우 1층 분양가가 적어도 13에서 15억까지 갔으니까요. 분양업자들은 이 가격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달려들기 때문에 입찰 경쟁은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마곡지구 영상에서 말했듯 높은 분양가는 결국 높은 보증금과 높은 임대료를 유발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자영업자들도 버티지 못하니 떨어져 나가고 새롭게 유입되는 자영업자들 역시 가격을 듣고 계약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실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공실률은 가장 높았지만 반대로 임대료는 서울에 이어 2등을 기록했던 세종상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로 발전할 것을 생각해 부푼 기대를 안고 상가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결국 공실로 인해 이자만 물어내다 버티지 못해 경매로 내놓더라도 최초 감정가 17억 8,800만 원이 34%인 6억 1,300만 원까지 낮아지는 등 반값에도 낙찰되지 않는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 상가에 혹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들만 이득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후 자금 또는 힘들게 모은 자산들을 사기꾼같이 등쳐먹으려고 하는 이들의 수법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시행사인데요. 이들은 부지 매입부터 건설과 분양 및 준공까지 전 과정을 통틀어 관장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 팔리는 1층 상가는 평당가를 높게 잡고 위로 갈수록 가격을 줄이죠. 이 1층의 경우에도 출입구 옆자리, 코너 자리, 특수업종은 좋은 자리라고 심리를 자극하면서 몇 억씩 더 붙여서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상층부라 할지라도 병원이나 특수업종이 예정되어 있으면 시행사에서 직접 밀당을 하며 피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바통을 이어받아 두 번째로 분양 대행사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합니다. 이들은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 모델하우스 혹은 현장 근처 컨테이너에서 응대를 하는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좋은 자리만 빨리 분양시켜 단기간에 이익을 취하고 본인이 분양 연결한 사람들에게는 임대를 맞춰준다고 해놓거나 전매로 팔아주겠다고 영업을 한 뒤 책임없이 다른 현장으로 떠나는 쓰레기 같은 대행사들도 많죠. 따라서 임대를 맞춰주겠다거나 전매를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에 꼭 넣어야만 하죠.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시행사의 입장이 있어 쉽게 내주진 않습니다. 보통 분양계약으로 받는 수입이 임대 맞추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노력은 거의 해주지 않고요. 이들은 분양을 빨리 하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나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광고하며 규모가 큰 경우 TV 광고나 라디오 등으로 홍보하기도 하죠. 신도시에 가면 현장 근처에서 땡볕에 좌판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나이트 삐끼처럼 지나가는 사람마다 투자자일까 하여 호객을 해서 포섭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시스템과는 달리 상가 분양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약속을 미리 잡고 오는 손님들이더라도 서로 뺏으려고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보통 분양가의 2% 정도, 많으면 10%까지 수수료로 받아가면서 분양가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받으니 사람을 돈으로만 보게 되면서 고객이 피해를 보고 말건 어떻게든 계약을 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이들에게 최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역시 수분양자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돈을 재테크 혹은 노후 대비를 위해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분양을 받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고분양가로 인한 높은 임대료로 임대는 안 맞춰지고, 그렇다고 은행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월세를 적게 받아서라도 임대를 맞추면 수익률이 너무 낮게 나오니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층 상가의 경우 대부분의 현장에서 수익률을 5%를 맞춰주겠다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죠. 심지어 마곡지구는
수익률 3% 초반대로 내놔도 안 나가는 상가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월세를 일부러 적게 맞추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행에서 RTI를 강화하여 월세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에 영향이 가기 때문이죠. 즉,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쥐약인 셈이죠. 위례처럼 망한 상권에는 대출이자가 임대료보다 커지는 딜레마가 나타나기도 하며, 따라서 임대가 맞춰지더라도 오히려 직장을 다니면서 상가 이자를 갚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들어와야 분양이 되지만 임대인에게는 수익률 4.5에서 5%를 맞춰준다고 약속했으니 임차를 맞추기 위해서 분양 대행사가 렌트풀이라는 꾀를 씁니다. 그러면 몇 달 월세를 못 받더라도 공시의 걱정이 없어 임대인에게도 좋고, 임차인은 몇 달간 월세 안 내니 당연히 좋고, 시행사나 대행사는 분양 잘 되니 좋고,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모두가 윈윈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렌트 프리 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임차인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이미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엮어놓고 본인들은 쏙 빠진 상태죠. 렌트 프리도 안 통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 갖은 감언이설로 이들을 유혹하지만 이에 넘어가 계약하면 높은 임대료 지불과 함께 지금의 불경기 영향까지 겹치며 결국 임차인들에게 남는 건 파산뿐입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상가를 들어가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렴하고 연식이 좀 지난 상가로 들어왔건만 건물주가 이번엔 층수와 호실을 늘려 재건축하려고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가게와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건물을 다시 올리면 건물주에게 더 돈이 되기 때문인데,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권리금까지 약점 잡는 등 탈인간적 행동을 하기도 하죠. 오죽했으면 권리금 보호보험도 생겨났을까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자영업자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행사와 대행사들만 이익 보는 동안 그들에게 속아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수분양자나 임차인은 큰 후회만 남을 수 있는 것이 상가 분양의 함정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피붙여서 전매할 수 있다? 분양도 다 못하는 대행사들이 과연 전매를 책임지고 해줄까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상가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임대 잘 맞춰주겠다? 누가 이 가격에 들어올까요? 만약 수익률 맞춰서 임차를 구해준다고 해도 결국 계약갱신 시기에 공실이 나겠죠. 선임대가 있다? 또는 임대 안 맞춰주면 월세 지원해주는 것을 확약서로 써주겠다? 임대 계약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고요. 확약서를 써준다는 형식으로 팔아먹고 대행사가 빠지면 시행사는 대행사와 한 계약이라고 하며 책임져 주지도 않죠. 이런 것들보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계약이 있는데요. 계약금을 시행사 또는 시공사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신탁회사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도가 없는 현장이며 사업이 무산되고 시행, 시공사가 잠적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길도 없어지죠. 만약 임대를 잘 맞춰 다행히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 되었더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게 근처에 대형마트나 쇼핑몰 하나만 들어와도 소형 상권의 수요층은 바로 흡수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신도시 상권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고 소형 상가의 분위기를 먼저 본 뒤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상권에서 5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니 먼저 들어왔던 점포들은 졸지에 대기업의 실업용 생지 신세가 된 거죠. 자영업자들이야 폐업하면 그나마 더 이상의 피해는 없지만 투분양자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너도 나도 돈을 모아서 집부터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집을 사고 나서는 대출금을 갚느라 비소비 지출이 커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 일해도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면서 고령화가 가속되는 등 소비의 주축이 되는 나이의 인구가 차츰 감소하고 있죠. 또 해외 무역 문제 심화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까지 떨어지며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상가의 매매가 및 분양가는 점점 더 치솟으면서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가 폭리를 취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와 임차인들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놀부 신부의 유튜버는 지금 한번 잘 매입하면 나중에 대대손손 간다고 하는데, 강남역, 홍대 등 주요 상권도 공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손손 갈 만한 좋은 상가가 매물로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만큼 좋은 상가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뿐이죠. 오히려 적은 자본력으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상가는 대대손손 빚만 남기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아파트 거래 절벽에 따른 경매 물건이 점점 늘어나듯 상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경매로 쏟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싸게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놓으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유지되고 임차인 또한 저렴하게 장사할 수 있으니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금은 상가 역시 아파트 못지않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업자들에게는 가장 큰 수익원인 만큼 어떻게든 팔기 위해 갖은 감언이설로 부추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의 로망만을 꿈꾸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해버리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결국 빚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